1990년대 초겨울 새벽이었어요. 바람이 골목을 파고들며 슬레이트 지붕을 덜덜 울렸습니다. 방 안은 연탄불이 꺼져 싸늘했고 작은 방 한쪽에서 아이가 콜록거리며 돌아눕고 있었어요. 정옥은 담요를 더 덮어주며 조금만 버텨. 은지야 금방 따뜻해질 거야 하고 속삭였지만 자기 귀에도 그 말이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연탄도 오늘로 끝이었습니다. 쌀독도 바닥이 보였고요. 남편은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병원비는 벌써 3달이나 밀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집주인이 또 문을 두드렸어요. 아주머니, 이번 달까지입니다. 나도 주인장한테 혼나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단 뜻이었죠. 정옥은 허리를 굽혀 조금만 더요. 이번에 공장 쪽에서 돈 들어오면요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한숨만 쉬고 내려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정옥은 이 집에서도 떠밀려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갈 데도 없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보건소에서 소개받은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왔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얼굴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말투는 단단했죠. 어머니, 지금 형편으로 온 아이가 겨울을 나기 힘들어요. 해외 입양 쪽에서 한국 여자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면 학교도 보내주고 따뜻한 집에서 자랄 수 있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해외요? 정옥이 되묻자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못 키운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 가혹해서 그래요. 어머니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너도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하는데 그 살아남음이 아이를 버리는 대가라니요. 정옥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에 꿀을 묻힌 듯 잠든 얼굴, 어제 얻어온 분유 때문에 배가 부른지 곤하게 자고 있었죠. 저 애는 3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더 빨리 보내야 돼요. 어릴수록 적응도 빠르고 기억도 흐려져요. 복지사는 준비해온 서류철을 식탁 위에 펼쳤어요. 하얀 종이들이 탁탁 소리를 내며 펼쳐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서 펴는 소리처럼 들렸죠. 어머니가 사인만 하시면 이번 달 안에 출국 가능해요. 미국 쪽으로요. 입양 가정이 참 좋아요. 미국 거긴 너무 멀잖아요. 멀어서 더 좋은 거예요. 여기 사정 모르게 자라니까요. 여길 모르고 자라면 나도 모르겠죠. 정옥이 그렇게 중얼거리자 복지사는 말없이 펜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탓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위로 같지도 않은 위로였지만 그 순간엔 잡을 말이 그것뿐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펜 끝이 사일란 위를 한참 맴돌았어요. 원래 이름은 못 쓰나요? 그러자 복지사가 새 부모가 새 이름을 줄 가능성이 커요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정옥의 어깨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름까지, 얼굴까지, 말까지 전부 바꿔버리면 이 세상 어디에도 내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흔적이 남지 않는데요. 그럼 내가 나중에 찾을 수는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온 말은 흐릿했어요. 원칙상 어렵습니다. 다만 아이가 크고 나서 뿌리를 찾고 싶다 하면 그땐 가능할 수도 있고요. 가능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죠. 그날 밤 정옥은 잠을 못 잤어요. 형광등도 켜지 못하고 촛불만 켜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따뜻한 방 안에서 종일 놀았는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정옥은 가만히 다가가 아이 발을 만져봤습니다. 아직 통통하고 따뜻했죠.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요. 엄마가 못나서 그래요. 엄마가 돈만 있었어도 하고 속으로만 말했어요. 소리내면 아이가 깰까 봐요. 눈물이 베개에 똑똑 떨어졌는데 아이는 그걸 모른 채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죠. 새벽 4시쯤 바깥에서 트럭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을 싣고 가는 보육원 차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고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나가기 전 정옥은 장롱을 뒤져 뭔가를 찾았어요. 낡은 작은 은목걸이였어요. 결혼할 때 언니가 혹시 어려울 때 팔아라며 줬던 거였는데 팔지도 못하고 간직만 하고 있었죠. 정옥은 그걸 손에 꼭 쥐고 생각했어요. 이걸 아이 목에 걸어주면 나중에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지만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아이는 잠든 채로 두툼하게 쌓여 차에 올려졌어요. 보육원 직원이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집으로 가요 하고 말했지만 그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목에 좀.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 목에 조심스레 은목걸이를 걸어줬어요. 이거 꼭 두고 가면 안 돼요. 제 표시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해외로 나가면 그 목걸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럼에도 걸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엄마가 살아갈 명분이 생기니까요. 차가 움직이자 정옥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뛰었어요. 잠깐만요. 은지야, 은지야. 차창을 두드리며 불렀지만 겨울 유리창은 두꺼웠고 아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창문 안쪽으로는 아이의 작은 손만 담요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내지 말아요라고 말했을 텐데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차가 사라진 자리엔 머플러 자락만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어요. 골목 어귀에 주저앉아 있는 정옥을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봤어요. 아이고, 또 나갔구만 하고 중얼거리며 다가왔지만 뭐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죠. 이런 일은 그 시절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없는 사람은 자식까지 팔아야 산다. 그런 끔찍한 말이 동네에선 가끔씩 농담처럼 오르내리던 때였으니까요. 정옥은 그 말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난 판 게 아니야. 살리려고 보낸 거야. 스스로에게 이렇게 수십 번을 말했어요. 그래야 다음 날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방 안은 더 넓어 보였어요. 장난감도 작은 그릇도 제자리에 있는데 아이 소리가 없으니 빈집 같았죠. 정옥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나중에 꼭 찾을게. 엄마가 밥 잘 벌면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겠지? 그때는 내가 엄마 기억 못해도 돼. 엄마가 기억하니까.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얀 김을 내뿜었어요. 방 안이 추워서 말할 때마다 입에서 김이 나왔지만 그 말들은 자꾸만 허공으로 날아가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정옥은 버리지 못한 서류 한 장을 보자기 안에 넣어 장독대 밑에 묻었어요. 이건 내 죄책감이야. 나중에 딸이 찾아오면 이걸 꺼내 보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널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줄 무언가가 필요했거든요. 차가운 흙을 덮으면서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등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는데 그 위로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어요. 흙과 눈물이 엉겨붙어 작은 진흙 자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보냈으니까 언젠가 너도 나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만큼 언젠가 너도 나를 기억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이 밤을 어떻게 넘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먼 훗날 결혼식장에서 다시 울게 될 그 첫 번째 밤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째 눈이 내렸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휘돌며 문풍지를 울리고 방 안의 온기도 하루하루 사라지고 있었어요. 정옥은 하루 종일 공장 일을 마치고 돌아와 식탁 위에 앉았습니다. 텅 빈 밥상 앞에 놓인 건
연탄재 냄새가 밴 편지지 한 장이었죠. 그녀는 손끝으로 편지지를 다독이며 연필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그렇게 첫 글자를 썼을 때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며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후회와 그리움을 참아야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밥은 잘 먹고 있니?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은 써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쓸 수 없었으니까요.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연탄값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무슨 괜찮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대신 정옥은 편지 끝에 작게 덧붙였어요. 엄마는 매일 내 이름을 부르며 산단다. 언제나 내가 행복하기만을 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고 주소란에 적혀 있는 입양기관 주소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시애틀. 너무 멀어서 마치 딸이 다른 별로 떠난 것만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옥은 편지를 들고 우체국으로 갔어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죠. 창구에 편지를 건네는 순간 직원이 묻습니다. 항공으로 보내시겠어요?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한마디에 돈이 더 들었지만 딸에게 하루라도 빨리 닿길 바랐습니다. 도장이 찍히고 우체국 직원이 봉투를 수거함에 넣는 순간 정옥은 두 손을 모아 인사처럼 절을 했어요. 그 편지 한 장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 같았거든요. 며칠 후 우체통에 똑같은 봉투가 돌아왔습니다. 빨간 글씨로 수취인 불명이 찍혀 있었어요. 정옥은 손으로 그 글자를 문질렀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입술이 떨렸어요. 그날 밤 그녀는 새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꼭 도착해야 해. 그러나 이번엔 우체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장독대 앞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레 묻었어요. 언젠가 은지가 돌아오면 이걸 꺼내 보여주자. 그 생각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편지는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매달 한 장씩 총 12장이 장독 밑에 묻혔죠. 첫눈 오는 날이면 정옥은 장독 앞에 앉아 손으로 흙을 쓰다듬었어요. 오늘도 편지 잘 있지? 그렇게 말을 건네는 게 하루의 위로였어요. 이웃들은 그걸 보고 또 독백하네 하며 혀를 찼지만 정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건 독백이 아니라 대화였으니까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이 장독을 스칠 때마다 응, 잘 지내 하는 듯 들렸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름한 관 앞에 앉은 정옥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제 나 혼자 남았네. 그래도 은지가 있으니까 하지만 곧 있다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달았습니다. 없는 존재를 마음속에 두는 건 살아있는 고통이었죠. 그날 밤 정옥은 장독대 앞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눈물방울이 흙에 스며들어 작게 반짝였어요. 이듬해 봄 정옥은 공장 일을 그만두고 식당으로 옮겼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퇴근길엔 편지지를 한 장 사갔어요. 밤마다 초를 켜고 앉아 글을 썼습니다. 이제는 쓸 말이 없어 엄마는 오늘도 잘 버텼다라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그 한 줄조차 그녀에겐 생명줄 같았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만은 딸이 어딘가에서 읽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 여름날 정옥은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 들어오고 참새들이 지붕 위를 날아다녔어요. 그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은지야, 너도 저기서 엄마 보고 있겠지? 그 말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죠. 하지만 이내 바람이 불어오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편지 한 장으로는 그리움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시간은 흐르고 나이테처럼 그리움도 깊어졌습니다. 어느새 정옥의 머리엔 흰 서리가 내려앉았어요.
손끝에 굳은 살이 두꺼워지고 글씨는 점점 더 흐트러졌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더는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글씨보다 마음이 먼저 닳아버린 탓이었죠. 대신 장독대 앞에 앉아 딸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은지야. 그 소리가 흙 속으로 스며들며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러나 정욱의 눈빛엔 아직 포기하지 못한 기다림이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장독대 위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흙 속에 묻힌 편지들이 마치 빛에 반응하듯 은은히 반짝였어요. 정욱은 그걸 보며 손을 모았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아직 여기에 있어. 그렇게 속삭인 뒤 그녀는 처음으로 편지 대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은지에게 닿는 가장 빠른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장독대 위 낙엽이 흩날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엄마 나 듣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욱은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은 채로요. 그렇게 또 한 장의 편지가 세상에 없는 주소로 보내졌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지만 정욱에게는 유독 잔인했어요. 25해가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얼굴의 주름은 마치 지난 세월의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죠. 경로당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정욱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하고 인사하는 이웃의 말에 정욱은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런 인사조차 감사했죠. 그녀는 경로당에서 밥 짓고 청소하는 일을 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가끔은 허리가 아파 잠시 벽에 기대지만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부지런하다고 칭찬했지만 정욱의 마음속은 늘 허전했습니다. 일터에 나가 있는 동안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방 안의 적막이 그리움을 찔러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경로당 동료 명자였습니다. 둘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마루 끝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어요. 명자는 장난스럽게 말했죠. 정욱 씨, 언제까지 그 장독대에 편지 묻을 거야? 이제 그만 놔줘야지. 정욱은 밥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놔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게 나한테는 가족이거든요. 명자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사실 명자도 알고 있었죠. 그 편지가 정욱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걸.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오면 정욱은 늘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흙 위에는 계절마다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봄에는 벚꽃잎, 여름에는 비, 가을엔 낙엽, 겨울엔 눈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정욱은 그 모든 계절을 딸의 얼굴처럼 느꼈어요. 은지야, 오늘은 좀 따뜻했어. 내가 좋아하는 봄날 같더라. 그런 말을 하며 흙을 쓰다듬었죠.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희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현수는 이제 30을 넘겼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몇 번 떨어지며 고생했지만 결국 시청 계약직으로 취직했죠. 그는 효자였습니다. 월급날이면 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며 엄마 나 이제 괜찮아라고 말했죠. 하지만 정욱은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묘한 미안함을 느꼈어요. 저 아이는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어. 늘 잃어버린 딸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여자친구 데려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정욱은 잠시 멈칫했죠. 여자친구? 네, 외국에서 온 친구예요. 한국말도 조금 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밝은 목소리에 정욱은 어쩐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외국인이라니 생소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보니 세월에 찌든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얼굴로 며느리 맞이하겠다고 스스로를 향해 중얼거리며 웃었지만 웃음 끝이 씁쓸했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장독대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은은한 냄새를 풍겼어요. 은지야, 내 동생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대. 이제 현수도 제 인생 찾을 모양이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향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 며느리인데 왠지 모르게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명자가 경로당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정욱 씨,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반쪽이네. 정욱은 웃었어요. 아들이 여자를 데려온대. 외국 사람이래. 명자는 눈을 크게 뜨며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제 정욱 씨도 시어머니네. 멋진 세상 왔네. 정욱은 그 말을 들으며 가볍게 웃었지만 속으론 묘한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건가.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랜만에 머리를 감고 낡은 블라우스를 다림질했어요. 허름하지만 깨끗하게 입고 싶었습니다. 부엌 찬장 위에는 예전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죠. 어린 현수, 남편 그리고 작게 접힌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의 3살배기 아이가 그녀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정욱은 그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죠. 은지야, 엄마는 이제 좀 괜찮아질까? 내가 없는 자리에도 봄이 오긴 오네. 밤이 깊었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 창문이 덜컥거렸어요. 정욱은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올 거예요. 눈을 감으며 문득 오래전 떠나보낸 트럭의 굉음이 귀에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날 밤 정욱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은지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 곁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죠. 얼굴은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어쩐지 눈빛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정욱은 꿈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너 혹시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새벽종이 울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눈을 떴죠. 창밖엔 첫 햇살이 고요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욱의 일상은 또다시 새로운 파문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그 여인이 세월의 저편에서 자신이 피눈물로 떠나보낸 아이와 다시 이어질 운명이었다는 것을요. 토요일 오후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비쳤습니다. 정욱은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며 냄비 뚜껑을 살짝 들어봤어요. 국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며 된장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가 좀 짭짤해야겠어. 외국 사람 입맛에도 맞으려나 몰라.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국자를 들어 올렸죠. 어제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데려온다는 여자친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얼굴도 이름도 몰랐거든요. 마당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욱은 급히 손을 닦으며 나갔어요. 현수는 활짝 웃으며 한 여자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리사예요. 그녀의 눈앞에 선 여자는 밝은 갈색 머리에 맑은 눈빛을 가진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어딘가 낯익은 온기가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리사는 어색하지만 또렷한 발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욱의 가슴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어서 와요. 추웠죠? 정욱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식탁 위엔 정성껏 차린 반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리사는 놀란 듯 눈을 반짝였죠. 와, 음식 너무 맛있어 보여요. 한국 음식 괜찮겠어요? 네, 저는 한국 음식 좋아요. 엄마처럼 느껴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욱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국자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엄마처럼 그 한마디가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식사 내내 리사는 예의 바르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젓가락을 서툴게 잡으면서도 끝까지 먹으려 애쓰는 모습에 정욱은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현수는 옆에서 장난스럽게 리사가 김치찌개를 엄청 좋아해요. 외국인 맞나 몰라요. 라며 웃었죠. 그 웃음소리에 집안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눈은 계속 리사를 향했습니다. 웃는 얼굴, 젓가락을 드는 손짓,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는 버릇까지 무언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었죠. 식사 후 리사는 식탁을 정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쉬세요. 정욱은 괜찮아요. 손님이 뭐라면서도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사는 부엌 구석을 둘러보다가 찬장 위에 낡은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가족 사진이에요? 리사가 액자를 집어들었을 때 정욱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욱과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 현수, 그리고 품에 안긴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오래된 사진이라 색이 바랬지만 그 아이의 눈동자가 리사의 눈빛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 현수 오빠예요? 리사가 웃으며 물었지만 정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응, 우리 가족이었어. 오래된 사진이에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죠.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욱의 눈에는 그 장면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가 집으로 들렀습니다. 어머, 며느리 봤다며? 어떤 사람이야? 정욱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참 착해 보여. 근데 이상하게 낯익어. 명자는 웃었습니다. 외국 사람이라도 비슷하게 생긴 경우 있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정욱도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쿡쿡 찔렸어요. 왜 저의 얼굴이 그렇게 익숙할까? 처음 본 사람인데도 왜 저 눈빛이 자꾸 날 울리게 하지? 밤이 깊자 정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찬물을 마시며 거실을 거닐다가 아까 리사가 손에 들었던 액자를 다시 꺼냈어요. 손전등 불빛 아래 사진을 들여다보니 어린 딸이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은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때 내가 직접 걸어줬는데 그 목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사진을 품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리사가 부엌 쪽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잠이 안 오세요? 정욱은 놀라서 사진을 감췄습니다. 물 마시러 나왔어요. 리사 씨도? 네, 저도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마음이 따뜻해요. 리사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 눈동자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정욱은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죠. 리사가 방으로 돌아가자 정욱은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겠지. 그렇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딸의 이름 대신 리사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이
조용히 가슴 깊숙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내 삶을 또 뒤흔들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마당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새소리가 들려오는 한적한 시골집, 그 속에서 리사는 현수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둘러봤어요. 낯선 듯,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흙담 사이로 비탈길이 이어지고 장독대 옆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죠. 감은 이미 다 떨어져 나뭇가지만 앙상했지만 그 아래 흙냄새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리사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사람처럼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장독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흙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개를 숙여 손가락으로 살짝 흙을 헤쳤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죠. 작은 은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에는 희미하게 EUNG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리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낯선 단어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뭐지 속삭이듯 말하며 그녀는 목걸이를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은빛이 눈부시게 반짝였어요. 그 순간 부엌 창가에 서 있던 정옥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리사가 허리를 숙여 흙을 파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손에 들린 은목걸이. 정옥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툭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깨졌어요. 저게 설마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둘러 부엌문을 열고 나가려다 발이 멈췄습니다. 나서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았죠. 리사는 목걸이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마당에서 이걸 주었어요. 오래된 것 같아요. 정옥은 멍하니 그걸 바라봤어요. 손끝에서부터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목걸이, 그 모양, 그 각인된 이름. 25년 전 마지막으로 딸에게 걸어줬던 바로 그거였죠. 숨이 가빠왔습니다. 길에서 주웠다고요? 네, 흙 속에 묻혀 있었어요. 혹시 중요한 물건이에요? 정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냥 오래된 거야. 그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금세 들켰죠. 리사는 그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어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 목걸이가 자신을 완성시키는 조각 같았죠. 이상하게 따뜻해요. 엄마가 주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정옥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어린 은지가 떠올랐어요. 엄마, 이거 반짝인다. 하며 웃던 그 얼굴.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명자가 그때 찾아왔어요. 정옥 씨, 오늘 현수 집에 온다길래 반찬 좀 가져왔어. 그녀는 상황을 모른 채 웃으며 들어왔죠. 리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자는 리사를 보고 어머, 인형 같네. 참 곱다. 하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정옥의 얼굴을 보고선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오후 정옥은 혼자 방 안에 앉아 목걸이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왜 우리 마당에서 나온 거지? 혹시 누가 흙을 파다가 우연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내가 직접 묻었잖아. 장독대 밑에 그날 밤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손으로 가슴을 눌러도 심장이 뛰는 소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리사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목걸이를 조심스레 만지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상의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집
참 익숙해. 리사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정옥은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밤이 되자 정옥은 혼자 방 안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지아로 시작되는 편지들. 손가락으로 종이를 스치자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편지를 꺼내 읽지도 못하고 다시 묶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혹시라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리사가 창가에서 목걸이를 만지며 미소 짓는 모습이 비쳤죠. 그 장면을 본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피는 속일 수 없다고 했지 하지만 설마 그럴 리가 그렇게 속삭이며 그녀는 차마 말하지 못한 진실을 가슴에 묻은 채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떠돌다 돌아온 곳처럼 따뜻했습니다. 침대맡 탁자 위엔 낮에 주운 은목걸이가 놓여 있었죠. 달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그 은빛을 보며 리사는 손끝으로 펜던트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유엔지.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오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릴 적 기억한 조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꼭 안고 있던 따뜻한 품, 그리고 은지아라고 부르던 여성의 목소리. 너무 짧고 희미했지만 생생하게 느껴졌죠. 왜 이 목소리가 이렇게 그립지? 리사는 속삭였어요. 머릿속에 수많은 이미지가 번쩍거렸습니다. 보육원 마당에서 놀던 어린 자신,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던 여자의 실루엣, 그리고 낯선 이별의 장면. 기억은 흐릿했지만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마치 잊어버렸던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이튿날 아침, 리사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명자가 부엌 일을 돕고 있었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셨네요. 명자가 인사하자 리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정옥 어머니가 예전에 따님이 있었나요?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이 목걸이에 은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머니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마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리사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이 흔들렸죠.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옥 씨한테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그 사람한텐 오래된 상처야. 상처요? 젊을 때 가난 때문에 딸을 입양 보냈어. 아직도 그 죄책감 때문에 매일 장독대에 편지를 묻는다니까. 리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양 보냈다고요? 명자는 리사의 반응을 보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 설마 하지만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리사는 혼자 장독대 앞으로 갔습니다. 명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손끝으로 흙을 살짝 파니 낡은 편지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봉투는 발에 있었고 비에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희미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은지야. 오늘은 눈이 많이 왔단다. 내가 그리워서 또 편지를 쓴다. 언제든 돌아오면 이 편지를 꼭 읽었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리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이어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밥도 잘 먹고 내 사진도 아직 간직하고 있단다. 편지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고
종이마다 눈물 자국이 스며 있었습니다. 리사는 숨을 고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그때 부엌 창가에서 그 모습을 본 명자가 달려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명자는 조용히 리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어떡하니? 정옥 씨는 아직도 그때 일만 떠올리면 쓰러질 만큼 힘들어. 리사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정말 그분이 제 어머니일까요? 명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그렇게 많진 않아. 그 목걸이, 그 편지들, 그리고 너. 다 연결돼 있잖아. 그날 밤 리사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지 묶음이 들려 있었죠. 편지를 읽을수록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동안 버려졌다고 믿었던 어린 시절이 사실은 사랑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는 날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공허함이 허물처럼 떨어져 나가는 듯 했어요. 반면 명자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걸 정욱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이 사람은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수십 번 고민했죠. 새벽녘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면 안 된다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달이 지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리사는 마지막 편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너를 기다린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 엄마 마음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문장을 읽으며 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엔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 안개 속에 어렴풋이 정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떨리는 손, 그리고 말없이 눈을 감던 모습. 리사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집이 익숙했는지.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의 눈물이었죠. 리사는 천천히 목걸이를 꼭 쥐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해야 해요. 그분이 제 어머니라는 걸. 그리고 어둠 속에서 새벽종이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는 긴 세월의 침묵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걸린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옥은 부엌에서 김이 나는 국을 젓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마음이 어딘가 불안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오늘따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편지 뭉치와 은목걸이 하나가 들려 있었죠. 정욱 씨 이거 혹시 내 거 아니야? 정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시선이 목걸이에 닿자마자 숨이 멎었어요.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게 어디서 났어? 리사한테서. 그 애가 장독대에서 찾아냈대. 정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린 국자가 떨어져 바닥에 쨍하고 부딪혔죠. 장독대에서?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봤대. 그 아이가 다 읽었어. 은지야, 내 딸이야.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욱의 눈이 흔들리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리사가 내 은지라니. 입술이 떨리며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믿기 힘들어. 근데 증거가 다 있잖아. 목걸이, 편지, 입양 기록까지. 그 아이도 알아버렸어. 정욱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어떡하지? 현수는 내 아들이야. 그럼 그 둘은?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내일 결혼식 전에 어떻게든 막아야지. 하지만 지금 말 안 하면 더 큰일 나.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돼. 그 아이는 이제 행복해졌어. 그 행복을 내가 또 부숴버릴 순 없어. 그럼 평생 속이고 살 거야?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아이는 진실을 알고도 아무 말 못하고 있대. 어머니가 너무 고생했을까봐 말 못한대. 정욱은 말을 잃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엔 그저 숨죽이는 울음만이 퍼졌죠. 그녀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고 마치 유리처럼 빛나는 그것을 바라봤어요. 25년 전 내가 직접 걸어줬는데 그게 이 집으로 돌아왔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하늘이 하는 일인가 봐. 피는 돌고 돌아 결국 만난다고. 명자는 정욱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그럼 내일 진실을 말해. 아무리 아파도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길이야. 밤이 깊었습니다. 정욱은 혼자 방에 앉아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엔 눈물 얼룩이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은지야, 언제나 너를 기다린단다.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그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버스를 쫓아가던 자신, 창문 안에서 잠든 딸의 얼굴. 그 얼굴이 이제는 리사의 미소와 겹쳐졌습니다. 은지야, 이제야 돌아왔구나. 그런데 하필 이렇게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어요. 바깥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하늘이 재촉하는 듯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하라고요. 새벽 무렵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내가 만든 업보는 내가 끝내야지. 그녀는 서랍을 열어 편지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봉투에 담아 품에 넣었죠. 동이틀 무렵 정욱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희끄무레했고 장독대 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흙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이제야 용기 내본다. 내일은 너 앞에서 진실을 말할게. 그녀는 눈을 감고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상하게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긴 세월 동안 가슴속을 짓누르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자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정욱 씨, 준비됐지?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그래, 이제 그만 숨자. 피는 속일 수 없으니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봉투를 꼭 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흩날렸고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알리는 신호 같았죠. 정욱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갈게. 이제 내 앞에서 다 말할게.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명을 마주할 새벽이 고요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가 장식된 예식장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들이 가득했지만 정욱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손에 꼭 쥔 작은 봉투 안에는 25년 동안 품어왔던 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은 끝을 내야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는 명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괜찮겠어?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을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진실을 알았는데 내가 모른 척할 순 없죠.
예식장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자리를 채우고 꽃향기가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고 웨딩드레스에 쌓인 리사가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녀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목걸이에서 반짝이는 은빛이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 목걸이, 그토록 잊지 못했던 그 은목걸이. 25년 전 눈 내리던 새벽에 직접 걸어주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정욱의 손이 떨리며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리사야 속삭이듯 흘러나온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자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영영 늦어.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신랑과 신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수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고 리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순간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명자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가야지. 정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는 하객들 사이를 지나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리사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부름에 정욱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는 당황스러워하며 멈칫했어요. 정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이 결혼 잠깐만 멈춰주세요. 장례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명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고 현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욱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편지들 내가 25년 동안 묻어둔 거야.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리사에게 닿았어요. 내 목에 걸린 그 목걸이 내가 걸어준 거야. 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으로 목걸이를 붙잡은 채 숨이 멎은 듯 멈췄죠. 내 이름 은지지?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리사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 한마디에 예식장이 술렁였습니다. 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욱은 현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현수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어. 내 누나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그 아이를 입양 보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중 몇몇은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죠. 리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버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편지들 봤어요.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읽었어요. 정욱은 무릎을 꿇고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너를 살리려고 한 건데 내가 이렇게 돌아왔구나.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얀 드레스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투명한 자국을 남겼죠. 사회자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하객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동시에 가장 아픈 날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정욱은 리사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리사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엄마 나도 이제 엄마 곁에 있을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욱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너머로 조명이 반짝였고 그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결혼식은 중단됐지만 예식장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는 마치 용서와 축복의 울림 같았죠. 정옥은 리사의 손을 꼭 잡은 채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피는 속일 수 없으니까. 그날 꽃향기가 유난히 진하게 피어났습니다. 그 향기는 오래도록 예식장 안을 떠돌며 잃어버린 세월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감돌았어요. 결혼식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와 축하가 넘치던 공간이 이제는 숨죽인 정적 속에 잠겨 있었어요. 정옥은 무릎을 꿇은 채 리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놀라움과 오래된 그리움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죠. 은지야,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리사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 말이 공기 중에 울렸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하객들의 눈가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하늘이 하는 일이지. 정옥은 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닿자마자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그 온기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마지막으로 그 손을 놓던 그 순간의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엄마가 널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리사는 고개를 젓고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 이제 다 알아요. 편지 다 봤어요. 엄마는 날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했던 거죠. 현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리사가 제 누나예요? 그 말이 터져 나오자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정옥은 눈물을 닦으며 현수를 향했습니다. 그래, 현수야. 내 누나야. 엄마가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어. 현수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충격이 컸지만 이내 눈가가 젖었죠. 엄마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리사는 고개를 숙여 울고 있었고 정옥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너무 오래 돌고 돌아왔구나. 그런데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해주니 하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구나. 리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늘 어딘가 부족했어요. 어릴 때부터 왜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허전했어요. 근데 지금 알겠어요. 그게 엄마였어요. 그 말에 정옥의 눈물이 다시 터졌습니다. 은지야, 내가 살아줘서 고마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피는 속일 수 없구나. 그녀는 그 말을 되뇌며 리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25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녹여버렸습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 누구도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죠.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결혼식은 하늘이 미리 준비한 상봉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한 웃음이 예식장에 번졌습니다. 현수는 두 여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 우리 이제 다시 가족이에요.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번졌습니다. 리사는 고개를 들며 눈물 사이로 웃었어요. 그래, 가족이에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정옥은 손을 뻗어 두 아이의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어요. 따뜻한 체온이 서로를 감쌌고 그 온기 속에서 잃었던 세월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정옥은 속삭였죠. 이제 됐어. 엄마가 바랐던 건 이거였어. 너희가 서로 손잡는 모습.
하늘빛 조명이 세 사람 위로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지난 세월의 어둠을 덮어주는 듯 따뜻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번졌고 누군가는 피는 진짜 속일 수 없네 하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물 속에 안도와 감사가 섞여 있었죠. 명자는 조용히 뒤에서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정옥 씨가 조금은 편히 잠들 수 있겠네. 그날 밤 예식장이 비워진 후에도 조명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빈 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리사가 놓고 간 부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그 꽃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지야, 이제는 정말 끝이 났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싸늘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어요. 긴 세월 동안 얼어붙었던 심장이 처음으로 녹아내린 듯 했습니다. 하늘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죠. 정옥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네. 그 미소는 긴 세월의 고통을 덮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평화의 미소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의 찬 바람은 물러가고 봄 기운이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정옥의 집 마당에는 매화가 피어나고 새들이 지붕 위에서 지저귀었죠. 한때 눈물로 얼룩졌던 집은 이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리사는 여전히 낯선 한국말을 더듬었지만 매일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김치 맛 괜찮아요? 정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우리 은지가 손맛이 생겼네.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어. 리사는 부엌에서 김치를 버무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고춧가루를 보고 이게 진짜 엄마의 손이구나 하듯 미소를 지었죠. 그 웃음을 본 정옥의 가슴은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옆방에서는 현수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내가 할게요. 손 아프시잖아요. 정옥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젠 너희가 나 대신 이 집을 지키면 되겠네. 세 사람의 일상은 단순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시장에 가고 저녁이면 함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죠. 하지만 웃음 뒤엔 여전히 조심스러운 공기가 있었습니다. 리사는 종종 정옥의 얼굴을 보며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엄마, 그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정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땐 나도 너무 어렸어. 세상이 너무 무서웠거든.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랐는데 결국 이렇게 돌고 돌아왔네. 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나한테는 엄마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며칠 뒤 정옥은 장독대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자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흙을 쓸어내며 오래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이미 낡고 빛이 바랜 종이었죠. 그녀는 그중 한 장을 펴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지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웃을 거야. 정옥은 편지를 접어 새로 쓴 종이와 함께 묶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에 넣어 장독대 옆에 묻었죠. 이제 마지막 편지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용서해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내 딸. 리사는 그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편지 써요? 정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이제 편지가 아니라 인사야. 지난 세월에게 하는 작별 인사. 리사는 살짝 고개를 숙여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인사할래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흙을 덮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수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죠. 엄마, 이젠 경로당 그만 나가세요. 우리 셋이 같이 시간 보내요. 정욱은 웃었습니다. 거긴 내 친구들이 기다리잖니. 그래도 이제는 덜 외로워. 너희가 있으니까. 리사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 집 냄새가 좋아요. 고향 냄새 같아요. 정욱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고향이지. 우리 집이 내 자리야. 밤이 되자 달빛이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매화 꽃잎이 살짝 흩날렸어요. 정욱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이제 행복하자. 이제 그만 울자. 그 목소리엔 지난 세월의 후회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리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시장 가요. 김말순 아주머니가 파는 감자전 먹고 싶어요. 정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감자전도 먹고 내가 좋아하는 식혜도 사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집안 가득 퍼져나가 한때 눈물로 얼어붙었던 공간을 따뜻하게 녹였죠.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정욱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기다림은 끝났고 사랑은 돌아왔어.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긴 세월의 고통을 품고도 여전히 따뜻하게 살아남은 한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스마일 경로당의 하늘 위에는 평화로운 달빛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